계속하겠습니다. 지금 18장 금융제도, 그러니까 금융위기에 대해서 하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이제 먼저 금융이 뭘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금융이라는 것은 투자 재원의 조달, 그 다음에 위험의 분산, 그 다음에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좀 해결한다. 문제점을 좀 줄인다. 즉, 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를 좀 완화시킨다. 그게, 그 다음에 그걸 다 합쳐가지고 결국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이런 것들이 금융의 역할이죠. 금융의 역할이고, 실제 이제 이 금융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태. 그때를 금융위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어떤 현상,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에 대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자산 가격의 폭락으로 시작됩니다. 폭락으로 시작되는데 보통 폭락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왜 폭락하냐 보면 그 전에 폭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폭락하냐 그러면 자산 가격이 제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높게 되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과대평가되는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런 폭등 이후에 이제 폭락이 금융위기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그 자산 가격 폭락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파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 경제 전체에서 상호 간의 신뢰가 하락하는 거죠. 돈을 빌려줄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빌려줬다가 내일 갚고 저축도 불안하게 되고, 그런 신뢰 하락이 되고, 신뢰 하락이 더 심화되면서 이제 신용 경색이 발생합니다. 신뢰가 떨어지면 당연히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용 경색, 그러니까 돈 가뭄이 발생하죠. 그러면 당연히 뭔가 하면 정상적인 건실한 기업마저도 부도가 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정상적인 기업마저도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고용을 제대로 유지 못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총 생산량이 줄고 그런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 경기 침체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자산 가격이 더 떨어지고 또한 신용 경색이 더 생기고 금융기관은 더 부도가 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금융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가 98년에 그것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2006년, 7년에 미국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경험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위기 정도로 충격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좀 받았죠. 그 다음에 2008년, 9년에는 유럽발 금융위기, 유럽 몇 개 나라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거기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또 더 위축이 됐었죠. 자, 그 과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과연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냐? 그거는 이제 사안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 금융위기별로 그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데, 제일 최근에 그런 미국발 금융위기에서의 책임은 누구냐라고 하면 그때 이제 여러 논란이 많이 나오죠. 신문에서 뭔가 하면 칼럼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쭉 나오면 이런 사람들이 쭉 다 언급이 됩니다. 언급이 되는데, 우리나라 98년도 마찬가지죠. 기업들이 잘못됐다, 정부가 잘못됐다, 아니면 근로자가 잘못됐다, 온갖 모든 사람에 대해 가지고 뭔가 하면 그 문제를 제기가 되는데, 결국은 보면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큰 일이 터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 하면 안전장치라는 것은 모든 곳에 다 있는 셈입니다. 누구라도 하나 뭔가 하면 몇몇이라도 제대로 뭔가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면 그게 작동 안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그것까지 갔다는 말은 전체적으로 그게 작동을 안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한테 적게나마 다 책임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럼 국가가 뭐하냐라는 거죠. 결국은 뭔가 하면 제일 큰 책임은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국가한테 우리가 이제 그런 그런 권력을 줬죠. 권력이란 것은 그런 할 수 있는 권한이란 것은 규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이런 사태를 막으라는 권한을 국가에서 준 겁니다. 준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기관이 잘못했다, 재벌이 잘못했다 그러면 국가가 뭔가 아마 사전에 잘못하기 전에 그걸 막을 수 있는 제도나 법이나 장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제일 큰 책임은 사실은 국가에 있는 겁니다. 국가 그러니까 정책 당국에 있는 셈이죠. 근데 뭐 결국은 모두에 다 일부 책임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금융위기가 발생했는 경우에 이제 국가는 어떤 정책을 하느냐? 이제 정책에 대해서 두 파트로 볼 겁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했는 경우에 하는 정책들, 정책 패키지들을 쭉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뭔가 하면 또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이제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차원으로 볼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어떤 정책을 하느냐. 자, 거시정책, 거시경제정책이라는 것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죠. 금융정책에서는 돈을 더 푸는 거고, 일반적으로 뭔가 하면 이 경기 부양 정책과 동일합니다. 불황 때와 마찬가지로 돈을 더 풀어가지고 뭐 경기 침체를, 금융위기도 이제 경기 침체죠. 침체인데 아주 큰 침체인 거죠. 엄청나게 큰 침체인 건데, 당연히 뭔가 하면 돈을 더 풀어가지고 경기 침체 정도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일반적인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통화 공급을 늘려가지고 이자율을 낮춰서 투자를 늘린다. 아니면 줄어드는 투자를 덜 줄어들도록 만든다라는 셈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즉 지출을 늘려가지고 Y를 늘린다. 아니면 Y가 주는 것을 막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금융정책입니다. 금융정책인데 실제 이제 금융위기가 났다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금융정책은 대부분 작동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는데 통화 공급을 늘려봐야 지출이 안 는다라는 이야기죠. 통화 공급을 늘려봐야 지출이 안 늘고, 그 다음에 지출을 늘기 위해서 통화 공급을 늘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늘리냐 그러면 대부분 끝까지 다 늘려본다라는 거죠. 끝이 뭐냐, 통화정책의 끝이 뭐냐 그러면 소위 이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점, 즉 이자율이 0% 되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통화정책의 끝입니다. 그 이상 뭐 0% 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늘려봐야 이 효과가 작동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끝인 건데, 그러면 이제 그게 다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최근엔 다른 아이디어가 나왔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1929년 대공황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했을 때 실제 이제 그때 통화 정책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다시 평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 이자율을 낮췄다고 해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면 디플레 국면까지 갔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디플레 국면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평가를 반영해 가지고 미국 금융 위기부터는 이제 그런 정책을 했죠. 즉 이때는 이 메커니즘은 사실은 경기 침체를 막는 정책입니다. 막는 정책을 하긴 것까지 했죠. 이자율이 0%까지 갈 수 있도록 단번에, 천천히 한 것도 아니고 단번에 확 낮춰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건 안 듣습니다. 안 듣는데 그렇다고 뭔가 하면 여기서 그 다음에 Y를 높일 방법은 없어요. 없는데 더 악화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는 거죠. 더 악화라는 것은 여기서 더 놔두면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간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는 그 다음에 뭘 했냐, 소위 양적 완화라는 걸 했죠. 양적 완화.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이자율을 낮추는 통화정책은 아닙니다. 디플레이션을 막는 통화정책이죠. 이자율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습니다. 이자율은 0%까지 가는 것이 통화정책인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통화공급 증가는 이자율은 낮춰지지 않죠.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 가지고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안 빠져들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이자율이 0%로 갔다는 이야기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으면 통화정책은 더 이상 효과는 안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케인즈는 대공황 때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재정정책을 하자라는 주장을 했는 거죠. 그래서 승수효과를 이야기한 거죠. 어쨌든
금융위기에 빠졌다 그러면 통상적인 금융정책으로 당장 나오는 것은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지출을 촉진시키는 걸 한다. 이게 하나고. 근데 이제 이걸 끝까지 다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뭔가 하면 이 통상적인 금융정책을 넘어서는 금융정책도 하는 거죠. 그게 양적 완화입니다. 그 양적 완화는 사실은 경기 침체를 막고 경기를 부양하는 것보다는 소위 디플레 국면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뭐 경기에 대해 가지고는 굳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재정정책이죠. 그래서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깎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금융위기 때 하는 정책이죠. 또는 일반적인 이제 경기 침체 때도 불황 때도 하는 정책이죠. 근데 이제 이 정책의 이제 문제는 이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정책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크게 많이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뭐 승수효과가 굉장히 뭐 번지르하고 크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뭐 승수효과라는 것이 밀어내기 효과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개방경제 모형으로 갔다 그러면 승수효과는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죠. 승수효과. 그래도 여전히 뭔가 하면 이런 조금이나마 승수효과 아니면 효과 아니면 뭔가 정부가 했다라는 차원에서 이 정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이 정책의 목적은 이제 이런 경우라 그러면 진짜 이 금융위기 아니면 대공황과 같은 불황 시에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한테 뭔가 하면 유지를 시켜주는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존 아니면 뭐 자영업자도 뭔가 하면 조그만 가게라도 문 닫고 뭔가 하면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막기 위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차원의 정책인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경기를 회복시키고 그런 기대를 하기는 힘들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최종 대부자죠. 금융위기 때 이제 유일한, 그러니까 아주 다른 상황하고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이게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이죠. 은행으로부터 급속한 예금 인출력이 인해 가지고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 여러분 슬라이드에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잘못 만들어 놨던데, 유동성 함정이라고 되어 있죠. 예금 인출력 유동성 함정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뭐 용어를 잘못 적어놨던데, 은행들의 급속한 예금 인출이 생기게 되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이게 이제 우리가 뱅크런이라고 이야기하죠. 뱅크런. 은행에서 예금이 완전히 뭐 도망친다,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내 예금이 불안하다 싶으면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내 예금을 안전하게 찾기 위해서 다들 은행으로 뛰어간다는 겁니다. 뱅크런.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뛰어가는 사태. 그래서 내 예금 찾기 위해서 줄을 쫙 쓰고 있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뱅크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죠. 어떤 은행도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은행이라는 것은 부분 준비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예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되어 있는데 그 대출을 환수하려고 그러면 그건 1년씩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지불 능력이 있는 은행들은, 지불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 흑자 상태 아니면 자산이 충분한 은행, 그러니까 대출이 충분히 있고 나중에 시간만 기다리기만 기다리면 그게 다 돌아와 가지고 예금자한테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돈은 있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들의 인출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뭐 이런 은행마저도 예금자들의 인출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죠. 유동성은 떨어지는 거죠. 자산은 있는데. 대출도 있고 유가증권도 있는데 갑자기 돈 찾으러 오면 그건 뭐 지금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유가증권은 빨리 팔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행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 최종 대부자 기능입니다. 이런 상태라 그러면 그때는 중앙은행은 해당 은행에 직접 대출을 제공하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당 은행에 대해서만 빌려주는 거죠. 여기서 충분한 지급 능력이 없는 은행에 대해서는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은행은 파산 처리하는 거죠. 파산 처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충분한 지급 능력이 있는 은행에 대해서만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갚을 수 있으니까 대출을 제공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최종 대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때의 그 빌려줘야 될 때도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 사실.
성수 효과를 따져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불 준비율이 5%다. 그러면 20배 정도의 돈이 되는 거죠.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은 아무도 못 빌려줍니다. 아무도. 어떤 부자도, 어떤 큰 금융기관도, 어떤 다른 나라도 빌려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중앙은행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의 기능을 한다. 랜드 오브 라스트 리조트라는 이야기 하죠. 그죠? 그럼 중앙은행은 무슨 힘이냐?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발권력이죠. 돈을 찍어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줘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혹시 거시경제학을 잘 배웠다 그러면 당장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때 그러면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찍어줬다가는 인플레이션이 생기는데 어떡하느냐?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때는. 왜냐하면 이때는 그 유통성수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 찾으러 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유통성수가 한 20 정도 돼 있던 것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 지불준비금을 한 5%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유통성수는 한 20배 정도 됩니다. 20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다 찾아버렸다 그러면 유통성수는 1로 떨어집니다. 근데 유통성수가 1로 떨어지려고 그러면 발행된 돈이 20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까지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이상 돈을 발행했다 그러면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인플레이션이 있는 건데 이때는 뭔가 하면 안 그러면 돈 감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통해 가지고 마음껏 찍어줄 수 있는 겁니다. 찍어줘도 이때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우리는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안 찍어주면 돈이 없어져 가지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 경우에는 최종 대부자로서 발권력을 통해 가지고 돈을 찍어서 빌려줄 수 있죠. 뭐 빌려주는 대신에 물론 담보는 다 받죠. 담보 아니면 뭔가 하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정상화되면 슬슬 뭔가 하면 이제 그때 찍었던 돈을 다 환수해 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자금의 투입. 이제 이거는 재정정책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투입인데, 정부가 금융제도를 지지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이제 공적 자금이라는 용도가 이런 게 나옵니다. 공적 자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재정정책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정부가 뭔가 하면 다른 차원에서 돈 가지고 뭔가 하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즉, 손실을 입은 당사자한테 자금을 공급한다. 물론 예금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금보험이 있고 예금보험공사가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국가에서 예금보험공사에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손실 입은 당사자한테 예금에 대해서 대지급을 해주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예금보험은 대부분 그래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 준비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가 이제 논쟁입니다. 예금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 뱅크런 발생에 따른 은행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소위 어느 정도까지 대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느냐. 그럼 그 필요한 돈에 따라 가지고 소위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만큼 예금에 대해서 돈을 평소에 징수합니다. 그럼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거 추정할 때, 전통적인 방법으로 추정하려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그 액수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쪽의 논쟁은 최악의 경우는 진짜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인데 그 돈을 뭔가 하면 필요 없이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아무 쓸데도 없이 그냥 준비용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예금자한테 비용을 많이 평소에 받아야 되느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금융위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아무도 예상 못한 일입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고 절대 아무도 뭔가 금융위기가 터질 거라고 뭔가 하면 생각 못하죠. 왜냐하면 터질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면 당연히 막았어야 됩니다. 막았어야 되는. 안 막았으면 뭔가 직무유기인 거죠. 막았어야 되는데 안 막고 있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터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규모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건데 무조건 엄청난 큰 규모로 예측해가지고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다는 것은 경제 전체적으로 자원의 엄청난 낭비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차피 터지고 나면 이거는 우리가 예측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터지면 뭔가 하면 결국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터지면 뭔가 하면 재정으로 국가 재산이 있는 걸 가지고 뭔가 하면 일단 그거 가지고 메꾸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평소에 뭔가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그래 큰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또 한쪽에서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뭔가 하면 예금보험공사라는 것이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또 누군가가 그 돈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나설 겁니다. 돈이 많으면 문제입니다. 돈은 적당한 만큼 있어야지 많으면 또 그 돈에 침을 묻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 돈 가지고 뭔가 하면 더 수익성을 뭐 확보하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자 뭐 당장에 나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논쟁은 있습니다. 논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에서 뭔가 금융위기가 터졌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만큼 돈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가 예금보험공사의 돈을 간접적으로 대주는 거죠. 그리고 이 메커니즘이 잘 되어 있다 그러면 뱅크런은 안 생깁니다. 뱅크런은. 그러니까 뱅크런이 생긴 것은 은행 부도로서 내 예금이 떼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뱅크런이 생기는데 이 메커니즘이 잘 되어 있고 결국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든 내 예금에 대해 가지고는 돈을 떼준다. 그렇다 그러면 뱅크런 자체가 안 생기고 사실은 예금보험이 투입될 일이 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메커니즘만 잘 가지고 있으면 비용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아주 이상하지만 위험한 대출까지도 이 경우에는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이거는. 안 좋은 케이스였는데 이제 미국 금융위기 때 아주 신기한 일이 발생했는데 AIG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있죠. TV에서 광고 많이 하는 보험회사입니다. AIG 보험. 이게 뭐 세계적인 보험회사 같은데 사실은 아메리칸 인슈런스 그룹, 미국 보험회사입니다. 미국 보험회사인데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졌던 회사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 AIG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나라 그 자체에 있는 조그만 회사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때 AIG 보험이 완전히 파산해버렸어요. 금융위기가 났는데 보험회사가 왜 파산하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난데없는 일이 발생했는 겁니다. 다른 보험회사가 이런 짓을 아무도 안 했어요. 이 AIG만 이런 짓을 했는데 보험회사가 어떤 보험을 만들어 팔았냐 그러면 부도보험을 팔아버렸어요. 채권의 부도보험을 팔았다는 이야기죠. 보험회사는 전통적으로 재난에 대한 보험입니다.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등 자동차 보험, 재난에 대한 보험을 파는 거죠. 그런데 부도에 대한 보험까지도 팔았다는 겁니다. 부도에 대한. 잘못했죠. 그러니까 다른 보험회사는 안 그랬습니다. 이 보험회사가 그런 황당한 짓을 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부도에 대한 보험이 부도가 뭔가 금융위기 같은 채권 부도가 뭔가 굉장히 낮은 채권이니까 뭐 보험료 받아가 보험료 돈 받는 것만 챙기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채권에서 부도가 나니까 CDO에 대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팔았습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뭐 영화 내가 추천을 몇 개 얘기도 안 해줬나 모르겠지만 빅쇼트라든지 뭐 그런 영화에 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아니면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에 보면 그게 다 나오는데 그 소위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이 AIG에서 팔았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라는 것은 고객의 장기적인 생명보험 몇십 년 아니면 연금 그런 걸 운영하는 회사인데 엉뚱한 데서 뭔가 하면 시작은 프로트레이딩이죠. 자기 자본 가지고 거래하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완전 다 부도가 날 판이죠. 만약에 이 불이 연금이나 아니면 생명보험 이런 데 넘어갔으면 이건 감당이 안 됩니다. 금융 전체가 다 끊게 됩니다. 모든 금융보험회사가 다 망할 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뭔가 하면 이거는 회사는 디폴트 시키면서 뭔가 하면 자산은 분리했죠. 자산은 분리해가지고 전통적인 보험은 그대로 분리해가지고 따로 회사를 만들어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그 파산 처리 해버렸습니다. 해버리고 이런 부분은. 그 과정에서 뭔가 하면 돈을 빌려줘가 처리했죠. 그러니까 아주 뭐 이 정상적인 뭔가 생명보험이나 연금 같은 부분까지도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경우도 하셨습니다. 이건 진짜 해주면 안 되는 건데 워낙 황당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에 자본을 투입해서 소유권을 갖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많은 금융기관이 이 작업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골드만삭스나 아니면 메릴린치라든지 이제 그런 투자은행 또 그랬고, 아니면 시티은행이나 뭐 상업은행 또 다들 그랬죠. 거의 뭐 다들 디폴트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본을 투입해서 소유권을 가졌죠. 그러니까 기존 지주에 대해 가지고는 뭐 주주에 대해 가지고는 이 주주의 주권을 이제 뭐 소각한다든지 아니면 엄청 감자를 하고, 대신에 뭔가 하면 국가에서 돈을 투입하니까 대신에 뭔가 국가에서 돈을 투입하면 자본을 투입하면 그 투입한 자본만큼 소유권을 가지게 되니까 국영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뭔가 많은 금융기관을 국영화를 통해 가지고 살렸습니다. 살리고 난 뒤에 이제 정상화가 되고 난 뒤에 그 정부가 가지고 있던 주권을 다 다시 팔아가지고 다시 민영화시킨 거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죠. 많은 게 그렇게 됐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은행이죠.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은행은 국영화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은행은 아직 우리은행 주권을 안 팔았죠. 이제 판이만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 우리은행 주권을 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KB나 뭐 국민은행이나 뭐 조흥은행, 한일은행, 뭐 상업은행 이런 데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아니죠. 우리 그게 상업은행은 문제였죠. 한일은행, 상업은행이 우리은행이니까. 그러니까 KB 같은 경우에는 제일 괜찮았어요. 우리나라 98년 금융위기에 KB가 리딩뱅크 된 이유가 뭐냐 하면 KB하고 주택은행이 괜찮았습니다. 나머지 은행들은 거의 다 부도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KB하고 주택은행이 경영을 잘해서 그러냐가 아니고, KB하고 주택은행은 기업금융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KB는 국민은행이죠. 국민은 옛날 이제 이름으로는 국민은행인데, 국민은행은 소위 소비자 금융만 하도록 했습니다. 기업금융을 못하게 해놨던 거죠. 그 다음에 주택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기업, 그러니까 개인들의 주택구입 자금 그 대출만 해주도록 해놓은 은행이었죠.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은행을 몇 개 만들면서 뭔가 나름대로 다 이 영역을 다 따로 그 분리해가지고 정부에서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나니까 뭔가 하면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데, 여기는 기업 대출이 없으니까 KB하고 주택은행은 아무 문제가 없죠. 딴 건 다 망해버리는데 여기는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가 리딩뱅크가 단번에 돼버린 겁니다. 단번에 돼버렸고, 그 다음에 기업 대출이 제일 많았던 제1은행은 그냥 부도 처리됐고, 그 다음으로 뭔가 하면 우리은행, 상업은행들이 다 기업 대출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은행, 상업은행은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상업은행하고 한일은행은 기업 대출이 많았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우리은행으로 만들면서 국영화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우리은행의 최대 지주는 지금 그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은 국가은행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곧 아마, 지금 이제 우리은행 주권을 파는 것이 지금 하나, 아직도 금융위기, 98년 금융위기 문제가 덜 처리되는 부분이 거기 몇 개 있습니다. 우리은행 문제, 대우 문제, 뭐 몇 개 문제. 이제 그 처리가 되면 다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된 금융기관들을 감자를 하고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국영화시키는 거죠. 뭐 이런 과정도 정부 금융위기 때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작업을 해주고 나니까 이제 문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도덕적 해이가 심화한다라는 것이 이제 제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을 그러니까 뭐 유지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사용할 경우에 이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살리냐에 대해 가지고는 안 살리면 시스템, 즉 국가 경제가 붕괴되기 때문에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금융기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기관은 안 죽일 것이다.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 도덕적인 거죠. 그렇게 되면 위험 행동을 쉽게 하는 겁니다. 은행이라는 것은 진짜 보수적이고 위험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기관인데, 뭐 날라가도 뭔가 하면 뭐 이 엄청 소실이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회사가 안 망할 테니까 우리 직장은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위험하더라도 자기 실적을 위해 가지고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것의 딜레마입니다. 뭐 극단적인 경우는 살려줄 수밖에 없는데, 살려줬다가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라는 것이 이제 문제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하는 겁니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그 다음에 통화정책도 뭔가 하면 이제 양적 완화라는 반디플레이션 정책, 뭐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죠. 교과서에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자금 투입까지,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하게 되죠.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자, 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어떡하느냐라는 얘기죠. 또 금융위기. 지금 벌써 신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벌써가 아니고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얘기 나왔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또 금융위기, 다음 금융위기는 어디에 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참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나왔던 것이 다음 금융위기의 소위 이 화재가 날 장소로 가장 그 혐의가 높은 것은 중국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음 금융위기는 중국일 것이다 라면서 왜에 대해 가지고는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자 금융이 뭐고, 그림자 은행이 뭐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딱 그겁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몇 개 보겠는데, 첫 번째, 그림자 은행에 집중하자. 그림자 은행이라는 것은 그림자 금융 또는 그림자 은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림자 금융이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것은 이제 고유적인 은행이고, 은행 이외의 기관입니다. 전통적인 은행 이외의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규제 감독을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는 사고가 잘 안 나죠. 보통 사고는 예상 못한 데서 발생하죠. 그 예상 못한 부분이 그림자 금융입니다. 즉 그림자 금융은 금융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 이외의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은행 이외의 금융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예를 들면 투자은행. 우리 개념으로는 증권사들이죠. 증권사, 펀드 운영하는 펀드들, 아니면 헤지펀드, 사모투자 전문회사, 보험회사, 이런 거죠.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들이죠. 그럼 은행은 왜 빼냐? 은행은 규제 감독을 잘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은행은 예금자 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금융 안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감독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는 가능성은 적다라고 봅니다. 적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은행 이외에서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더군다나 여기다 주시하는 이유는 제일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사실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리만 사태라고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부도 처리되는 것이 그 미국 금융위기의 사실은 활용점점입니다. 그냥 진짜 금융위기로 이게 정의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하면 그냥 금융에서의 뭐 사고 정도, 부도 처리 그런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금융위기로 됐다는 것은 리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금융위기의 시작은 뭔가 하면 은행이 부도가 난 건 아니었습니다. 은행이 부실화된 것은 리만 사태 이후에 부실화됐던 거고, 리만 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리만 부도 처리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들은 다 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터졌냐 그러면 뭐고 투자은행이 두 개가 블랙스톤이 부도 처리됐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블랙스톤이 첫 번째로 부도 처리됐고, 뭐 그거야 그 정도는 뭐 원래 좀 너무 위험한 짓 많이 했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그래서 저게 부도 처리되구나라고 본 거죠. 그 정도까지는 그냥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가 본 건데, 리만 브라더스가 부도 처리되면서 이거는 뭔가 하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그때는 페드가 미국 중앙은행이 들어가지고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가지고 뭔가 하면 더 이상 부도가 나는 걸 다 뭐 결사적으로 막았던 거죠. 자, 이 블랙스톤하고 뭔가 하면 블랙스톤이지 리만, 이거는 은행이 아니라 그림자 은행입니다. 투자은행입니다. 투자은행. 여기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투자은행은 별로 감시 대상 밖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은행이 이제 주 감시 대상이었죠. 그리고 안전망이 있었던 건데 이제 그 밖에서 일이 됐다. 미국 금융위기부터가 이제는 금융위기는 은행이 아니라 은행 이외의 기관에서 생겼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단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는 이쪽에서 사고가 터지더라. 이들에게 예치할 경우에는 예금 보험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거죠. 펀드는 예금 보험이 안 됩니다. 당연히 펀드는 여기 있는 것은 다 펀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은행들처럼 엄격하게 규제되지 않고 보다 많은 위험을 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은 그냥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다가 많이 투자하죠. 특히 뭐 미국 금융위기 때 제일 대표적인 그런 자산이 CDO였죠. CDO. CDO를 주로 만들고 투자해가지고 투자은행들이 다 망한 겁니다. 은행은 CDO에 손 못 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은행은 CDO에 손도 안 댔습니다. 손도 안 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발생할 경우에 경제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므로 많은 정책 위반자들은 이들이 감수하되는 위험을 제한하고 보다 많은 자본을 보유하도록 해가지고 정부의 감독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금융위기 한번 터지고 나니까 이제는 금융위기가 은행은 워낙 잘 감독돼 있어가지고 별 문제 없었는데 그 이외에서 생기더라 라는 경험이 있게 되니까 이제 이 외의 기관마저도 규제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규제 감독을. 그러니까 이들 기관들이 이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제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부도가 안 나도록 충분한 자본을, 자기 자본을 가지도록 규제를 하게 되고, 그런 등등을 이제 규제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금융위기가 터진다 그러면 뭐 후진국은 대부분, 개도국은 대부분 외환위기로 터지는 거고, 외환 보유고가 다 떨어져서 터지는 거고, 뭐 개도국이 그래 되는 것은 다 환율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환율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 외에 이제 개도국 아닌 부분에서 선진국이라든지 그런 데서 터지는 것은 대부분 이런 데서 터진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중국에서 이 그림자 금융 규모는 엄청나더라라는 겁니다. 엄청난 것이. 중국도 뭔가 하면 이제 은행 시스템은 있죠. 중국도 은행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일이 터지더라도 크게 안 터질 수도 있는 건데, 뭔가 하면 타이트한 감독 밖에 있는 그림자 금융이, 특히 뭔가 하면 지자체하고의 그런 같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부실 규모가 엄청나더라. 그러니까 뭐 유령 도시가 있다. 유령 도시. 그러니까 엄청나게 새로 도시를 뭔가 하면 고층 빌딩으로 신도시를 지났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살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도시 때문에 엄청난 많은 돈이 지금 부실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대출이. 그 도시의 인프라 뭐 이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뭔가 금융으로 본다 그러면 이 투자금에 따른 손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다 장기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규모를 보면 그게 굉장히 엄청난 규모고 소위 시한폭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문제, 암호화폐도 그런 문제로 보는 겁니다. 암호화폐도. 사실은 뭔가 개인끼리 거래하는데 그걸 뭐 국가가 개입하느냐라는 이야기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뭐 전체적으로 오르면 별 문제가 없죠. 오르고 같이 뭔가는 그 사고 팔고 뭐 있으면 이게 뭐 가치가 있니 없니 그런 문제를 따질 건 아닌데, 이게 뭔가 하면 계속 오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아무리 봐도 뭔가 하면 뭔가 가치가 없고 펀더멘털이 없는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계속 어떤 추세로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너무 올랐다가 갑자기 꺼지면 그때는 금융위기가 뭔가 하면 자산 가치의 폭등 폭락이라고 그랬죠. 폭락할 때는 그거 자체가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수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특히 금융기관들이 뭔가 암호화폐 투자했다가 그거 날렸다. 그러면 그 적자를 누가 할 것이냐. 테슬라가 뭔가 하면 그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 뭐 1, 4분기에는 10%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익을 만들었다고 하죠. 근데 지금 보라고요. 지금 샀을 때 가격에 비해 가지고 아마 절반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2, 4분기부터 뭔가 하면 올해 적자는 뻔한 겁니다. 여기 다시 엄청나게 안 오르는 한해는 올해 적자입니다. 어차피 지금 자동차 만들어서 적자 못 보고 있어요. 딴 걸로 보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뭔가 비트코인으로 뭔가 적자를 본다 그러면 그 회사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지금 어차피 테슬라가 비트코인 투자하기 전에도 거품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에 그게 터져버리면 소위 그게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가격이 떨어지면서 뭔가 하면 전체 소위 IT 주가가 같이 떨어지면서 모든 주가가 떨어지고 또 다른 금융위기의 시작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금융위기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없지만 암호화폐도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봐가지고 또 다른 그림자, 금융이지 금융도 아닙니다. 금융도 아니지만 뭐 이와 비슷한 정도의 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규모를 제한하자라는 거죠. 소위 대마불사를 막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그러니까 대형은행에 대해 가지고 뭐 금융위기 시 구제를 해줬다. 구제를 해주니까 이제 어떤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킬 정도의 큰 금융기관, 중요한 금융기관은 아무리 문제가 생기더라도 살려주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차원에서 살리는 것은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보면 대부분 덩치입니다. 덩치가 워낙 크면 그거는 안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대마불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은 점점점 대형화를 하게 됩니다. 대형을 하게 되죠. 대형화 이익이 더 큰 거죠. 대형화의 기본적인 이익은 거래 비용을 낮추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데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안 망한다 라는 것이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대형화 서로 대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규모를 제한해 가지고 대형화는 어느 정도 제한하자 라는 것이 이제 또한 금융에 대해 가지고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또 하나의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논란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은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외환위기 한번 겪고 나가지고 24개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28개 은행이 있었습니다. 28개 은행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정리되고 대형 4개, 그 다음에 지방은행밖에 안 남았어요. 대형 은행으로 갈 것이냐, 중형으로 갈 것이냐 이 논쟁입니다. 대형 몇 개, 중형 뭐 이렇게. 근데 이제 한때는 초대형 은행을 만들어가서 우리도 뭔가 하면 세계적인 금융의 비교 우위를 가지자. 뭐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은행을 하나 만들자. 그거 돈 많이 벌더라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라는 주장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이런 대마불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뭔가 하면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정책을 합니다. 또한 이제 과도한 위험 감수를 줄이자는 거죠. 결국은 뭔가 하면 위험 자산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은 파는 겁니다. 수익을 찾다 보면 위험 자산에 손이 자꾸 갑니다. 그러니까 CDO라는 것이 이제 그런 금융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고객의 돈을 가지고 투자 금융을 가지고 운영하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이 운영에 대한 제한 투자라는 거죠. 제한 투자라는 건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굉장히 엄격하게 위에 제한을 둡니다. 제한 두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 개인이 내가 투자하는데 뭐 내가 비트코인 투자하는데 왜 막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개인이 투자한 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개인 아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은행에 투자한 거는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현재도 당연히 막게 돼 있고 은행은 주식 투자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이유죠. 은행은 주식 투자도 못하게 돼 있는 것이 그거는 뭔가 개인이 아니고 고객 돈이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암호화폐는 다 투자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CDO까지 터졌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하면 또한 시한폭탄이 암호화폐가 또 다른 시한폭탄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위험, 금융위기가 한번 터지고 나니까 이제 다들 여기 내가 위험 감수를 위험 투자를 막아야 된다라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다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이어지고 나니까 다들 더 또 이런 암호화폐 같은 진짜 아주 위험한데 다들 투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 셈입니다. 있는 셈인데, 그러니까 효율성, 금융기관의 수익성, 효율성 차원에서의 뭐 자율성,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 위험에 따른 그 위험은 문제, 이 사이에서 뭔가 하면 어느 적절한 포인트를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규제도 더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하면 결국 이런 일이 터지면 누구 잘못이냐? 결국은 그 정책 당국이다. 정책 당국의 규제를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정책당국 입장에서도 뭔가 하면 규제는 항상 시장을 뒤따라갑니다. 시장이 먼저 가는 거죠. 시장이 먼저 가니까. 시장에서 뭘 하면 드디어 뭐 하는지 겨우 이제 공부해가지고 알아가지고 규제를 만드는 거죠. 어쨌든 규제도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규제 당국도. 시스템에 따라가지고 법에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보면서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도 옛날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뭔가 하면 이 다양하게,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옛날에는 주로 이제 미시 감독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 대한 감독만 했죠. 그런데 금융위기는 기관 위기가 아니라 거시경제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감독은 거시적인 감독을 한다는 거죠. 규제에 대해서는. 거시경제. 거시 감독이라는 것은 소위 경기, 뭐 아니면 뭔가 하면 이자율 이런 것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금융기관.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중앙은행하고 서로 코디네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당국하고 코디네이션을 하면서 규제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금융감독원 자체가 혼자 앉아가지고 은행들이 뭐 하는지 시시콜콜 뭔가 하면 그런 감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금융감독원 내에 거시감독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뭔가 하면 중앙한국은행하고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전체 국가 경제에 대해 가지고 보면서 감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감독도 훨씬 더 선진화되어야 된다. 자, 이상이 이제 금융위기 시의 새로운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5가지를 봤습니다.